새벽 영하의 두만강. 불과 36km밖에 안 되는 여성이 아기를 등에 업고 어둠 속에서 차디찬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2살 배기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등 뒤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죠. 그때 저쪽 언덕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그녀는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왜 목숨을 걸고 아기를 업고 강을 건넜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배달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1년 겨울,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산이라고 하면 철광석 나오는 광산 도시인데요. 중국 국경하고 가까워서 그나마 장마당에 중국 물건들이 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장마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들르곤 했죠. 그때 당시 25살이었고 남편은 29이었습니다. 99년에 결혼했는데 시부모님과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방이 2개밖에 없는 작은 집이었지만 저는 그토록 작은 집이 참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야무진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아침이면 시어머니랑 저랑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옥수수로 죽을 끓여 먹었어요. 명희야, 이거 먼저 먹어라. 네가 일 나가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당신 것까지 제 그릇에 덜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남편은 무산광산에서 굴진공으로 일했습니다. 여기로 치면 터널 파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광장에서 일했는데 광석을 고르는 작업이었죠. 저녁이면 가족 넷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안 들어올 때는 호롱불 켜놓고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명희, 오늘 장마당에서 장사 잘 됐나? 시아버지가 물으시면 저는 그날 번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몇백 원밖에 안 됐지만 시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칭찬을 해주셨어요. 며느리, 대견하네, 대견해.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꼭 제 손을 잡아줬어요. 손이 거칠어진 걸 보면 안쓰러워했지만 그래도 꼭 잡아줬습니다. 명희야, 고생 많았어. 조금만 더 버티자. 괜찮아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는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물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광산 임금이 석 달, 넉 달씩 밀렸어요. 장마당 물가는 날마다 올랐고요. 옥수수 1kg이 1,000원 하던 게 2,000원, 3,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겨울이 되니 석탄도 구하기 힘들어서 방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면 시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제 손발을 녹여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모아둔 옥수수를 몰래 제 보따리에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추워할까봐 당신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요.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돼. 나중에 손주 낳으려면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다 함께 웃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추운 겨울이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자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감자를 갈아서 작은 떡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웃집 순이네가 나눠줬다. 서로 나눠 먹으며 사는 거지 뭐. 이웃들과 나눠 먹고 가족끼리 아끼며 사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명희야, 우리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 이대로도 괜찮잖아요. 아니야. 너한테 이런 고생만 시킬 수는 없어.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는 이런 삶을 물려줄 수 없잖아. 그때 남편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겨울, 서로를 끌어안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2002년 3월이었어요.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무사는 아직도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살림은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광산에서 일한 지 벌써 6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6달이라니,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반년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마당 장사로 근근히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갔는데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었던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집 방바닥이었습니다. 이웃집 순이네 어머니가 저를 업어다 주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고 계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제 몸무게가 36kg까지 빠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광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요. 광산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그 강한 사람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른 손을 꼭 쥐고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왔어요.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뭔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중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3개월만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이미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얼굴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가족을 살리기 위한 각오였어요. 시아버지도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말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 조심하라고, 꼭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대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주변이 조용했어요. 시부모님도 나오셔서 아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놓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남편의 그림자를요. 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에서는 아직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 생각부터 했습니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시어머니도 매일 아들 걱정을 하셨어요. 함께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남편의 편지가 왔어요. 중국 연길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곧 돈을 보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희야,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 생각을 했어요. 장마당에 나가서도, 광산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었어요.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영양실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거리가 끊겼고 자꾸 잠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요. 이웃집 순인의 어머니가 와서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임신이 맞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됐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생긴 아이였어요. 남편은 모르고 간 겁니다. 배 속에 아이가 있다는 거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브로커 아저씨를 통해서 보낼 수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었어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지금 한 달쯤 됐다고, 건강하게 낳을 테니 걱정 말라고요. 편지를 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싶어서요. 한 달 후에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라니. 꼭 건강하게 낳으라고, 자기가 곧 돌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함께 보내왔어요. 중국 돈 300원이었는데 북한 돈으로 바꾸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계란도 몇 개 구해오셨습니다. 저한테 먹이시려고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한다면서 당신 것은 안 드시고 제게 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배 속 아이 생각하면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넉 달, 5달, 6달. 저는 배가 부른 채로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광산 일은 그만뒀습니다.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2002년 10월이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새벽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순인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순인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아이를 받아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병원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좁은 방에서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순인의 어머니가 힘주라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남편 손을 잡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순인의 어머니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눈이 남편을 닮았어요.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손주를 보신 거예요. 시아버지도 방에 들어오셔서 아이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에 기쁨이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여보, 우리 아들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빨리 와서 우리 아들 좀 봐요. 당신 닮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남편 없이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다시 깨면 안아주고.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 아이가 울면 저는 혼자 달래야 했습니다. 아이를 보면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이 아이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남편 품에 안겨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편지로 아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전해준다고 했거든요. 한 달 후 남편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빨리 안아보고 싶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요. 중국에서 번 돈으로 저희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가 돌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돌이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하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았거든요. 아이가 두 돌이 가까워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곧 온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꾸준히 돈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브로커 아저씨를 통해서요. 편지도 함께 왔고요. 남편은 연길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재료 손질도 한다고요. 힘들지만 견딜 만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해 4월, 남편의 편지가 달랐습니다. 이제 자리를 좀 잡았으니 명의를 데려오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으로 오면 함께 살 수 있다고. 브로커 비용도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게, 그것도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아이도 함께요. 시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명희야, 가거라. 아이, 아빠를 만나야지.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어요.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아이도 아빠가 필요하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그날 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곧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아빠한테 가는 거야. 정말요? 아빠 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곧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그 얼굴을요. 다음 날 브로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미리 연락을 해뒀다고 했어요. 언제든 준비되면 데리고 가겠다고요. 아저씨는 여름에 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두만강 물이 낮을 때요.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물이 낮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6월에 떠나기로요. 그때까지 아이한테 걸음을 많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걸어야 하니까요. 매일 아이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아이는 잘 걸었습니다. 튼튼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검은색 옷이었어요. 밤에 눈에 안 띄라고요. 아이, 옷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6월이 다가왔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날짜를 잡았어요. 6월 15일 새벽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에 아이 옷 몇 벌, 제 옷 한두 벌, 그리고 남편 사진. 그게 다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자를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시집 온 지 4년 된 이 집을요. 시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왔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기다리는 곳으로요. 제 등에서 아이가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2003년 6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브로커 아저씨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는 제 등에 엎혀서 자고 있었어요.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산길이었습니다. 숲속을 지나갔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빨리 가자고 했거든요. 국경 순찰대가 돌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철썩 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도 그렇게 뛰고 있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중국이라고요. 강만 건너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어요. 아이가 그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쉿, 조용히 해야 돼.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울지 않았거든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6월인데도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제 등에 엎인 아이가 물에 닿을까 봐 최대한 허리를 폈습니다. 아이가 무거웠지만 버텨야 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저쪽 언덕 위에서요. 순찰되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손짓했어요.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섰어요. 물속에서요. 움직이면 물소리가 나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제 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다리를 손으로 감싸뒀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가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브로커 아저씨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제 가자고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물살이 새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발밑 돌이 미끄러웠어요.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휘청했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아이만은 물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쓰러지지 않았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 자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를 내려놓으니 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제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 옷이 젖어 있었어요. 제 옷도 흠뻑 젖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로커 아저씨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중국 공안한테 잡힌다고요. 조선족 마을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아이를 업었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1시간쯤 더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조선족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간판이 보였어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살았구나 싶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어느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마른 옷을 주셨어요. 아이, 옷도요. 저는 아이 옷부터 갈아입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히니 아이가 웃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 만나요? 응, 곧 만날 거야.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끓여주셨습니다. 옥수수죽도 주셨어요. 저는 그 죽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연길로 간다고요. 거기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누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1년 4개월 만에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차를 구해왔어요. 연길까지 3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차에 탔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곧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 응.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아빠. 아빠. 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신이 난 거예요.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를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부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차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높은 건물들도 보였고요. 저는 그 모든 게 신기했지만 남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어느 식당 앞에 섰습니다. 한글 간판이었어요. 평양냉면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어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여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고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 눈빛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이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구나. 남편이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꼭 안았어요. 제 품에 안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구나.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 볼을 만졌습니다. 마치 꿈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켰어요. 아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응. 아빠야. 아빠가.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해. 남편이 아이를 제 품에서 받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안아보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조선족 분이셨어요.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냉면이었어요. 저는 얼마 만에 먹어보는 냉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우릴 보더니 웃었어요. 남편이 아이 옆에 앉아서 계속 쓰다듬어줬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아이 얼굴을 보고 아이 이름을 불러봤어요. 마치 꿈을 꾸는 사람 같았습니다. 명희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생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로 보니까. 남편이 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웃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식당 근처 쪽방촌이었어요. 방이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누웠어요. 남편이 자는 아이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꿈 같아. 정말 꿈 같아. 저도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고마워, 명희야.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저는 대답 대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어요. 1년 넘게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다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요. 중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아이를 돌봤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공안 단속이 있을 때마다 숨어야 했어요. 거리를 걸을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눈에 띄면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쪽방촌에 사는 탈북자 가족이 잡혀갔어요. 새벽에 공안이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은 북한으로 송환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 언젠가는 가야 돼.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 거였어요. 한국 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1년 넘게 모은 돈을 다 써야 했어요. 그래도 가기로 했습니다. 2003년 12월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어요. 남편이 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12월 20일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차로 이동하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걸어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넘어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이제 3살도 안 된 아이가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출발 전날 남편이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멀리 가는 거라고. 힘들어도 잘 참아야 한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다음 날 새벽, 브로커를 따라 나섰습니다. 큰 트럭에 탔어요. 트럭 짐칸에 6가족이 숨어 탔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어요. 저희처럼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럭은 이틀을 달렸습니다. 짐칸은 춥고 좁았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추우니까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어요. 이제 젖이 나올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글을 통과해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따라갔어요. 정글이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길도 없었어요. 벌레가 많았고 덥고 습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업었어요. 아이는 남편 등에서 울었습니다. 모기한테 물려서 온몸이 부었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정글에서 잤어요. 땅바닥에 누워서요. 아이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남편이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용감하지? 조금만 더 참자. 응?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사흘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이는 열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먹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어요. 브로커가 철조망 밑을 팠습니다. 그 구멍으로 기어서 넘어갔어요. 저는 아이를 밀어넣고 저도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찢어졌어요. 다리에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태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방콕까지 가자고 했어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요. 차를 타고 한나절을 더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 왔구나, 살았구나 싶었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원분이 나오셨어요. 저희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어색하게 들려도 우리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살았다고,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직원분이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아이한테 약도 주셨어요. 열 내리는 약이었어요. 저는 아이한테 약을 먹이고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웃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비행기를 탄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2004년 3월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 한국이구나. 자유의 땅이구나 싶었어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어요. 북한말하고 다른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컴퓨터도 배우고 은행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아이는 하나원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빠르더라고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줬어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우리 집이래요. 믿기지가 않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돈을 내야 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 손님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완전히 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잘했구나. 여기 오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저녁이면 우리 가족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이었어요. 하얀 쌀밥을요.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나. 아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번 떨어졌습니다. 평생 배운 게 없던 저에겐 생각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는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인데 시부모님이 생각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인정받고 있어 더 보람찬 일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합니다. 힘들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저희는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22살이 되어 대학생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성향이랑 잘 맞는지 곧잘 다니고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우리랑은 다르게 자유롭게 꿈을 꾸는 아이로 컸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에 남겨둔 시부모님이요. 편지도 보낼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어요.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려요. 부디 건강하시라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가끔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 찾아뵙고 싶어. 그때까지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그럼 꼭 그래야지.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한 손이에요. 지금 저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세월이 지나도 알고 있죠. 우리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게 제가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삶에겐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아올 만큼 귀한 것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이 평화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리웠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